안녕하세요. 저는 SNH 연구소장 민택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엔진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오픈AI도 함께하고 있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학적 성과라고 볼 수 있는 누리호. 누리호는 100% 국산화 부품 개발로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300여 개 기업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저도 그 작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 지금 달아나는 세대에게서는 누리호 발사는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사를 본다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죠. 그렇다면 그 폐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불과 몇십 년 만에 우주선을 발사하고 달 탐사선을 보낼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 이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사진은 바로 이 1920년 제2차 코민테른 대회 개막식입니다. 코민테른, 국제공산주의,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운동, 우리가 이제 알려지지 않은 내용일 텐데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한가운데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전에 러시아를 여행하다가 이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그림, 바로 이 그림에 저 태극기를 흔들던 저분들은 누굴까요? 국제공산주의자 대회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저렇게 빨간 붉은 깃발을 흔들 때 유독 태극기를 흔들던 저 사람들, 저분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생소한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쫓아가면서 우리가 첫 번째 인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서재필 선생입니다. 오픈AI는 서재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독립운동가인 서재필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로서 일제강점기에 활약한 인물입니다. 그의 활약은 정치, 교육,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항일 독립운동 당시의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재필 선생은 우리가 알려진 것보다는 굉장히 복합적인 인물이십니다. 처음에는 외세에 의존적인 그런 태도로서 갑신정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유학하는 동안에 또는 서구의 실체를 깨닫기 때문에 한민족의 자강의식을 더 강조하기도 했죠. 그런데 1884년 갑신정변 이후 이분이 10년 만에 미국에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1895년 미국인 부인과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1895년 당시에 자전거라는 물건은 세계에서도 그렇게 많이 흔하게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또 하나 이 사진기, 이 사진으로 찍었던 사실도 야외에서 찍는 것조차 되게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과연 서재필은 이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뷰캐넌 대통령의 사촌 동생이 이 여자분의 아버지였죠. 어떻게 이분은 10년 만에 유교 경전을 외던 선비가 10년 만에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었을까요? 그분은 무슨 마음으로 저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진을 찍을 무렵 서재필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95년 귀국을 합니다. 서재필이 했던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독립협회, 그리고 만민공동회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신문이란 순한글 신문도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화의 초기 인물들이 탄생합니다. 독립협회 그리고 만민공동회 했던 일은 상당히 지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급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동화되고 동조했습니다. 이 사진은 독립협회 사건으로 투옥됐던 사람들의 사진입니다. 추록하기 전, 1903년에 추록하기 전에 직전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왼쪽에 이승만이 나옵니다. 이승만은 독립협회가 탄생시킨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유독 이승만 혼자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독립협회 사건으로 투옥됐을 때 이승만은 탈옥을 시도합니다. 가장 절친한 동료였던 주시경 선생, 한글학회를 이끌었던 주시경 선생이 준 권총으로 탈옥을 시도하다가 잡혔기 때문에 중죄인으로 묶여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앉아있는 강원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중에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 명성황후 시해 사건으로 잘 알려진 우범선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지던 시기, 강원달은 우범선의 부탁을 받아 우장춘, 일본에서 태어난 우장춘의 호적을 한국, 한성부에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개화기, 과학의 시대는 이 사진 한 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재필의 독립운동, 독립협회 운동은 실패하더라고 서재필은 어쩌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대한제국은 국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대한제국이 국권을 빼앗기게 된 그 마지막 신문, 대한매일신보가 바로 그 전날에 마지막 사설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남기는 뼈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국 내에 한 사람이라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가 없고 한 사람이라도 학문을 알지 못하는 자 없어서 초해에 묻힌 사람이라도 다 나라를 위하여 외국을 방어할 줄 알며 시정에 평범한 시민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국가의 정치를 알아서 중인의 의론을 위하여 정치를 하고 조의 공론을 취하여 법령을 발표하여 전국의 인중이 나라로 더불어 일체가 되어 강토에 가득한 자가 모두 인재를 이룬다. 교육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육을 한다는 것의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신지식인들이 들고 나왔던 교육의 주제는 과학이었습니다. 자, 매일신보에 실린 무정의 한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교육가가 될랍니다. 그리고 전문으로 생물학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대목도 나오죠. 그 전에 이분들이 결심한 게 있습니다. 저들에게 힘을 줘야겠다. 지식을 줘야겠다. 그리고 들고 나온 중요한 키워드는 과학. 조선 사람에게 무엇보다 이 과학을 주어야겠다고, 지식을 줘야겠다고 결심을 하죠. 자, 미국으로 돌아간 서재필. 그리고 서재필은 이승만을 미국으로 불러들여서 유학을 권유합니다. 자, 이분들은 1919년에 필라델피아에 다시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3.1운동에 대한 영향이었습니다. 3.1운동.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의 한 일환이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서재필은 미국으로 돌아가서 의사로서 평범한 가정을 잘 이루고 살았는데 자서전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3.1운동에서 죽은 줄 알았던 조선민중이 전부 다 떨쳐 이르는 걸 보고 자기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필라델피아에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때 미국에 한국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분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그분들은 차비가 없으면 막노동을 해가면서 그 다음 기차역을 가고 그 다음 기차역에서 다음 역으로 갈 수 있는 차비를 벌기 위해서 또 노동을 하면서 필라델피아에 다 모였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어떤 곳일까요? 필라델피아가 바로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곳입니다. 그곳에 이렇게 한인들이 다 모여서 한국의 독립을 갖다가 다시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분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주권 그리고 과학을 통한 교육개혁들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인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황진남이라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의 주인공 황진남 선생. 우리 오픈 AI는 황진남 선생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황진남은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는 미국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며 한국으로 귀국하여 정부에서 활동하는 등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헌신은 한국의 독립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황진남 선생에 대한 기록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아인슈타인이라는 부를 최초로 알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나오는 왼쪽에 있는 분이 안창호입니다. 안창호 선생과 황진남은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요? 자, 황진남은 1919년 버클리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학교를 자퇴합니다. 그리고 3.1운동을 미국에 있는 전역에 교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 장면을 본 안창호가 황진남을 데리고 상하이로 향합니다. 3.1운동의 여파로 우리나라 및 곳곳에서 임시정부를 자청하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만들어졌죠. 자, 안창호는 이렇게 분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임시정부의 모든 정부들을 통합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진에 나오는 6번째 임시의정원 사진입니다. 여기에
황진남이 나오고요. 그리고 동료로서 여운형이 있고 김구 선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안창호가 있고 그 오른쪽에 손정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임시의정원 의장이 손정도 목사님이시고 이 임시의정원을 구성시킨 분이 안창호십니다. 자, 그러면 황진남은 어떻게 하여 저 미국에서 버클리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황진남의 아버지는 하와이로 이주한 초기 노동자였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교포들은 이미 1920년대에 백만장자가 여러 명 있었죠. 그 계기가 된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쌀 농사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백만장자들 여러분들께서 비행대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인 비행대를 이렇게 조종사 훈련까지 시켰습니다. 미국 가주 한인 비행대, 가주는 캘리포니아라는 뜻이고요. 노백링 장군, 이분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군인이었습니다. 이분이 건너가서 대한민국의 초기 공군의 형태를 만든 것이죠. 이렇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움직였었고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움직였습니다. 황진남은 그렇게 부자 아버지를 둔 아들로서 태어났지만 3.1운동을 보고 감격하여 상하이 임시정부에 합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하이 임시정부는 호기롭게 시작됐지만 곧 1920년에 분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끝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아인슈타인이 이 무렵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아인슈타인이 팔레스타인에 대학을 만든다는 기사였습니다. 1921년 5월 19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바이츠만이라는 다른 과학자와 함께 실제로 팔레스타인에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 대학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발 하라리가 이 대학 출신입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14명이나 배출한 유명한 대학이죠. 그게 1920년대에 만들어집니다. 자,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없던 나라에 대학을 만들 수가 있을까? 과학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길래 없던 나라에 대학이 만들어진다는 것인가? 그리고 아인슈타인을 주목하게 됩니다. 다음에 1922년 1월 1일 첫날 올해 주목해야 될 인물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그 중에는 아인슈타인이 당연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과학이 어떤 힘을 가진지 아직 인식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학이 어쩌면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다라는 것을 유태인의 과학에서 우리가 깨닫기 시작했던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본격적인 소개, 여기서 다시 황진만 선생이 나옵니다. 갑자기 베를린에서 발견됩니다. 그 이유는 상하이 임시정부가 분열이 되면서 다시 원래 하고 싶었던 공부를 위해서 베를린 대학에 간 것이죠. 그 베를린 대학에서 아인슈타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에 대한 특집 기사를 한국에 이렇게 송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아인슈타인에 대해서는 그 정체가 누구인지 굉장히 위대한 과학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한국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아인슈타인은 동경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동경을 향하는 배 위에서 아인슈타인의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야말로 동경은 축제의 도가니였죠. 이때 한국인의 지식인들도 그 움직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황진남을 통해서 아인슈타인에 대한 특집 기사들이 계속 기고가 됐던 것이죠. 아인슈타인이 동경을 방문하고 돌아간 바로 다음 해 동경에 있는 대학생들이 상대성 이론 특강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1923년 여름, 딱 지금부터 100년 전입니다. 이분들이 전국을 돌면서 상대성 이론 강연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온 분들의 복장을 잘 보시죠. 온열 한도이죠. 그런데 전부 다 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트를 손에 들고 있고 우산을 들고 있으며 모두가 중절모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100년 전에 이 대학생들 모던보이라고 불리는 신지식인들 이분들이 전국을 돌면서 상대성 이론 강연을 하게 되죠. 어쩌면 100년 전의 모습이 우리 현대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우리를 물어볼 수도 있죠. 지금의 모던보이는 어떤 모습을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그 모던보이들은 수입을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수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자라는 세대들에게 그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모습과 대비하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 흐름을 갖다가 계속 이어갔던 분들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남, 이분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물리학 박사인데 알려지지 않았죠. 이 사진은 1926년 3월 16일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유사일의 첫 공훈, 그러니까 연희대학교, 연희전문학교 야구부가 첫 우승을 했다는 건데 그 첫 우승을 하는 주역이 바로 최규남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구 스타였던 것입니다. 이 야구 스타였던 최규남은 어느 순간 갑자기 미국으로 물리학으로 유학을 하게 됩니다. 유학을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물리학 박사가 되는 것이죠. 최규남, 이 물리학 박사를 받은 분은 한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귀국을 해서 과학운동에 몰입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1935년 제2회 과학데이 행사입니다. 보시면 시내 곳곳에 이렇게 차들이 모여 있죠. 이분들이 내세운 구호가 무엇이었을까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한 개의 시험관은 세상을 바꾼다. 자, 그러면 과학운동에 빠져들었던 최규남이라는 분, 최규남이라는 분이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을 보겠습니다. 일찍이 전 세계 과학의 일대 혁명적 센세이션을 일으킨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어언간에 고전 물리학으로 귀결되었고 현대 물리학계의 가장 새로운 이론은 더브로이,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 드렉, 플랑크 등의 파동역학, 양자역학, 양자론이다. 보시죠. 이게 지금 100년 전 우리나라 일간지의 과학 기사입니다. 아인슈타인,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1935년 무렵이 되면 우리나라 일간지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한물간 이론 아니냐. 이제는 양자역학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일간지에 실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의 우리 교양과학이 더 후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적 인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장춘. 자, 여기 이제 우장춘 박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장춘 박사님이 나오셨는데요. 우리 오픈 AI는 우장춘 박사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우장춘 박사는 한국의 식물학자이자 농학자입니다. 우장춘 박사는 한국의 농업 발전에 기여한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그의 업적은 한국의 식량 안보를 크게 향상시켰고 한국의 식물학 발전에도 큰 공헌을 했습니다. 자, 우장춘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우리는 씨 없는 수박으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오해가 없어지긴 했는데 씨 없는 수박은 우장춘의 업적이 아닙니다. 우장춘은 시범을 보였을 뿐이지 우장춘은 더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의 합성입니다. 우의 삼각형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종이 다르면 교배를 하더라도 새로운 종이 탄생하지는 않은 이론은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다윈은 새로운 종이 탄생하려면 자연 선택이라든지 자연 도태라는 이론이 필요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만든 인물이 바로 우장춘입니다. 당시로는 그냥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인물이죠. 우장춘은 그렇게 종의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종은 다른 종을 넘어서서 충분히 새로운 종으로 탄생시킨다는 그런 이론을 펼쳐서 세계적인 학자가 됐습니다. 자, 이 무렵 다른 학자분들도 많이 탄생하시죠. 자, 그러면 이분들의 모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7년에 교토에 이렇게 세 분이 모여 있습니다. 우장춘, 우범선의 아들이지만 일본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서 도쿄 제국대학 박사가 되셨고요. 이 무렵에는 교대 닭기 종묘 농장, 굉장히 큰 종묘 농장의 그 연구소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태규, 리승기, 이 두 분은 식민지 지식인이었는데 교토 제국대학 박사가 되어가지고 교토 제국대학 교수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 우리 지식인들은 이미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에 견줄 수 있는 학자들이 되신 거죠. 이태규 선생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나중에 노벨상 후보에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노벨상 추천위원이 되시고요. 리승기는 나중에 월북을 하시지만 사회주의권에서 가장 유명한 레닌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장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윈의 이론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논문도 많이 썼죠. 이미 이분들은 세계와 호흡했던 과학자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모였을까요? 이분들은 아마도
한국에 돌아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분이 모두 다 전쟁 후에 한국에 와서 우리의 과학적 토대를 만드셨거든요. 전쟁은 끝나고 해방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해방을 맞았지만 그 뒤의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1946년 서울대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리승기, 이태규, 아까 보셨던 교토제국대학 교수였던 분들이 합류하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각자 학장을 맡아서 1946년 가을에는 이분들의 힘으로 서울대학교가 출범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 서울대학교는 극심한 이념 논쟁의 중간에 서게 됩니다. 여기 계셨던 분들은 절반 이상이 전부 다 월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일성 종합대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나마 우리나라에 남아있던 이공학, 어떻게 보면 과학교육의 반 이상이 이렇게 없어지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보다 더 큰 손해를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937년에 이태규, 이승기, 우장춘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모두 다 귀국을 합니다. 특히나 우장춘은 어떻게 귀국을 하게 되느냐. 45년부터 50년까지 이분은 무직으로 있으셨습니다. 왜 회사에 사표를 내고 5년간 칩겼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한국과 일본이 수교도 안 됐던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우장춘 선생은 제1 조선인들이 강제 수용되는 수용소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강제 송환되는 그 배에다가 스스로 탑승합니다. 그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 강원도를 통해서 한국에 등록한 호적 서류를 제시합니다. 강제 송환을 형식을 취해서 온 거죠. 그때가 1950년 3월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렇게 해서 1950년 6월에 전쟁이 벌어졌죠. 그런데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이 피난의 중심지였고 거기서 농학연구소를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난민들이 오고 있는 그 과정을 봤을 겁니다. 북새통이었죠. 계속 종작의 말만 했습니다. 1950년 겨울에 일본의 가족을 만난다고 해서 갔다고 합니다. 당연히 한국 정부는 우장춘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태연이 돌아와서 종작회량을 계속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심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날에 뼈를 묻겠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51년에는 진도에다가 종작회량을 위해 종묘장을 만들고 공산군이 물러간 강원도에는 감자를 심었으며 제주도에 귤 재배를 시작합니다. 이분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식량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배추, 무가 만들어집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배추는 그런 배추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갈이 배추같이 굉장히 시들시들한 거였죠. 살이 통통하고 꽉 찬 배추는 우장춘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무도 원래는 그런 무가 아니고 조그만 알타리 무, 총각무 같은 거였는데 그걸 크게 만든 분도 우장춘이십니다. 김치를 만든 분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장춘을 모르는 겁니다. 전혀 엉뚱하게 씨 없는 수박으로 기억을 하죠. 우장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발했을까요? 당시 우리나라 1인당 양곡 소비량이 하루에 400g 정도 됐습니다. 60, 70년대 우리나라 김치 소비량은 얼마였을까요? 하루에 400g이었습니다. 쌀이 귀했던 시대니까 우리는 김치로 그 시절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과학은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슬픈 역사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잊혀진 역사일 수도 있고 좌우분열의 대립일 수도 있고 친일 또는 월북 굉장히 질곡이 많았던 삶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학문적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식민지, 전쟁을 이겨나오면서 끝까지 버텼던 우장춘 박사, 끝까지 버텼던 황진남 선생, 최규남 선생, 그 시초가 됐던 서재필 선생, 이분들의 역할로 오늘날 우리가 과학대국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가 어떻게 자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잊어버린 그 시대에 대한 기록을 정확히 알리고 그 사실을 그대로 넘겨주는 것이 우리 아버지 세대가 저에게 남겨준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사실은 그대로 기록되어야 되며 그 사실들이 기록되게 전달될 때 우리 세대, 다음 세대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긴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